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짧게는 지난 한두 달 동안, 그리고 길게는 지난 한 1, 2년, 2, 3년 동안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는 호주나 뉴질랜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키위랑 호주가랑도 관련이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지금 관련이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찰스 디킨스한테 후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작가란 말이죠. 5대손이 작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5월 달에 오클랜드에 와서, 그때 오클랜드에서 작가들의 축제 그런 걸 한다는데 거기에 와서 발표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뉴질랜드에서는 이 찰스 디킨스에 관해서 쓰고 읽고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음의 전반부에서는 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녹음의 후반부에서는 그 새로이 알려지게 됐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혹시 호주의 신문에라도 찰스 디킨스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그런 맥락 때문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앨런 드 보통이라는 작가, 철학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 아주 짧은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 자기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보는데 찰스 디킨스를 쳐보니까 11분 좀 안 되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Charles Dickens was the most famous writer in the English language during the 19th century and one of the best-selling authors of all time.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작가였으며, 그리고 시대를 따지지 않고 역사적으로 책을 가장 많이 판 작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앨런 드 보통이 설명한 거고요. 그 사람의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면 또 거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Dickens was the most popular novelist of his time.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였으며 and remains one of the best known and most read of English authors. 영국의 작가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읽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느 모로 보나 잘 알려진 소설가인 것이죠. 이 양반이 1812년에 태어나서 1870년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오마르 카이암의 루바이아트, 그거 번역한 사람 에드워드 피츠제럴드, 그 사람은 보니까 1809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것이며 이 사람들이 이 빅토리아 시대를 살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1812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쓴 글들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잘 안 보이지만 그중 우리가 잘 알만한 것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우리가 익숙한 거고요. 그거 이외에는 올리버 트위스트, 아니면 데이빗 커퍼필드, 그 다음에 두 도시 이야기, 혹은 위대한 유산이라고 번역되는 Great Expectations, 이런 소설들을 쓴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는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8남매 중에 둘째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기네 아버지가 무슨 해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별로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빚이 많아져서 이제 빚쟁이들이, 당시에는 이제 빚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데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근데 단순히 이 빚을 진 이 사람의 아버지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다 가둔대요. 그래서 감옥에 다 들어가시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를 계기로 이 사람이 물론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고, 이제 왜 19세기의 영국은 왜 어린아이들을 공장에서 일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12살일 때부터 그 사람이 공장에서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 이게 이 사람한테 너무나 친숙한 소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작품 속에 그게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보고 카를 막스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 혹은 정책이나 이념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준 것보다도 찰스 디킨스가 정치 사회적인 진실을 더 많이 알렸다. 이렇게 칼 막스가 말했답니다. 찰스 디킨스의 글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칭찬한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빈센트 밴 고프예요. 그 사람이 얻다가 쓴 편지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읽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칭찬한 사람들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걸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겠지만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윌리엄 월즈워스예요. 이 사람 유명한 시인이죠. 나중에 공식 궁정 시인이 되는 그 윌리엄 월즈워스는 이 사람보다, 찰스 디킨스보다 40살 정도 많은데, 찰스 디킨스를 만나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그 젊은이가 아주 말이 많고 아주 천박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보도를 공정하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말을 그대로 빌려오겠습니다. 월즈워스가 찰스 디킨스를 보고 한 말, very talkative, vulgar young person,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찰스 디킨스는 윌리엄 월즈워스를 보고 그 노인네를 만났더니 아주 지독한 노인네야, 또 이렇게 서로 얘기했답니다. 아까 그 사람이 12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곧 자기가 글 좀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이 많이 팔리게 된 게 이 사람이 20대 초반일 때, 1836년일 때부터 좀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로부터 한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회에서, 영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1992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행된 10파운드짜리 지폐에서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신사임당, 세종대왕, 율곡 선생님 뭐 그런 사람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2002년에 BBC에서는 영국 역사를 빛낸 100명의 인물을 선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리스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에 41번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 재밌어서 거기 어떤 사람들을,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했는지 보니까 1번이 윈스턴 처칠이고 3번이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해리나 윌리엄의 엄마인 다이애나 왕비, 그분이 3번이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5번이고, 그 다음에 뉴튼, 과학자, 수학자죠? 뉴튼이 6번이고 뭐 등등 있는데, 제가 재밌게 생각한 것은 8번이 존 레논이에요. 그 가수 존 레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의 작품을 분석하고 뭐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글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할 건 없이 그냥 단순하게 19세기 영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것이 무슨 자본주의의 초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생각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진지하지 않게 이렇게 좀 달콤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찰스 디킨스 본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은 찰스 디킨스의 아내, 부인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중요한 인물이 찰스 디킨스의 아내거든요. 아까 찰스 디킨스가 8남매 중에 두 번째라고 했었죠. 찰스 디킨스의 아내는 캐서린이라는 분인데 우리가 캐서린 디킨스로 알고 있죠. 3살 아래예요. 1815년생이고 10명의 아이 중 딸 중에 제일 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네 아버지가, 이 캐서린의 아버지가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신문사의 편집장을 하고 있던 중 이제 찰스 디킨스가 후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 선배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 캐서린은 찰스 디킨스와 결혼을 1836년 4월 달에 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10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때 아이를 많이 낳나 봐요. 찰스 디킨스네 집도 8명이고 이 여자 쪽도 10명이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또 10명을 낳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일찍 죽었을 때니까 2명의 아이는 좀 일찍 죽고 나머지 8명은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2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제일 큰 아이 이름이 찰스예요. 두 번째 아이 이름은 메리인데 그 메리는 이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이름이 딸인데 케이트예요. 공식 명칭은 케이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케이티라고 불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케이트를 케이티라고.
아까 찰스 디킨스와 그 사람의 와이프인 캐서린이 1836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1858년, 22년 후에 이 사람들이 별거를 시작합니다. 별거를 하고 나서 찰스 디킨스는 12년을 더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캐서린은 거의 20년, 19년, 20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읽으면요. Dickens and Catherine had little correspondence after their separation이에요. 그러니까 별거를 시작한 이후 별로 왕래가 없었어요. 편지를 주고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아주 쉽게 이혼을 했을 텐데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세상이었었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그냥 따로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 이 사람들이 별거를 하기 시작한 부분, 벌써 뭔가 좀 재미있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뉴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의 후반부에서는 찰스 디킨스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바람을 펴요. 이 사람이 45살일 때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18살짜리 여배우, 그 여자분 이름이 엘렌인데 엘렌과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 이제 비밀스러운 부부관계처럼 나머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찰스 디킨스가 죽었을 때 자기 유언에다가 그 엘렌이 남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유산을 남겨주라고 그런 내용을 유언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처음에 이 사람들의 관계가 캐서린에게 들키게 되는 장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선물을 주려고 이 금 팔찌를 엘렌에게 주려고 런던의 유명한 보석상한테 그걸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그 주문을 받은 보석상이 이제 다 만들어서 이 집에다가 보냈죠. 그런데 유명한 보석상에서 소포가 오니까 이 캐서린은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금 팔찌가 들어있고 거기에 남편이 그 쪽지를 남긴 거예요. 뭐 사랑하는 엘렌에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 캐서린은 아주 이제 기가 막혔던 것이죠. 이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외부로는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국제적인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외부에다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거는 부인해요. 언제까지 부인하느냐? 이 집 아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막내 아들이 죽는 것이 1933년이라는데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가 죽고 나서도 60 몇 년 동안이나 이런 사실은 없었음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다 사라진 다음에야 뭐 아무렇게나 해라 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 사실은 뭐 암암리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비밀인 것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 찰스 디킨스가 바람을 피우게 됐다는 것이 한 가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려진 사실이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 별거를 하기 시작할 당시에 쓴 편지에 따르면 그건 이제 상당히 공개적으로 쓴 편지인데 내 아내가 정신 이상이다 이렇게 찰스 디킨스가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알려진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실들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이번에 새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 친구 중에 에드워드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 친구 중에 에드워드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드워드란 사람이 그 자기 아내가 로지나라는 여자인데 그 자기 아내가 정신병이다라고 만들어서 어떤 정신병원에다가 가둔 거예요. 여기 private asylum이라고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곳에다가 가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지나의 친정 식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병원의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멀쩡한 사람을 우리 병원에 가두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그 로지나를 풀어준 적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근거로 두 달 전에 2019년 2월 달에 요크 대학에 있는 교수가 그 사람 이름은 프로페서 존 보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19세기 소설, 그게 자기 전공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연구하는 사람은 5명인데 찰스 디킨스, 에밀리 브론테, 샬럿 브론테, 윌키 콜린스, 앤소니 트롤롭 이렇게 5명을 주로 연구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어떤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글을 2019년 2월 달에 발표를 하게 돼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세상이 전 세계가 알게 되었죠. 그 내용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할머니, 찰스 디킨스의 아내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런던의 캠든이라는 곳으로, 저도 캠든에 가봤는데 좀 이렇게 발랄한 그런 동네죠. 거기에 이 분이 가서 살아요. 뭐 당시에는 할머니가 아니었었죠. 15년생이 58년이니까 43살이군요. 처음에는 이제 43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되죠. 64살에 돌아가시니까요. 그렇게 돼서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사 간 지 얼마 뒤에 1874년에 누가 이사를 옵니다. 옆에. 참고로 이 할머니 주소가 그 70 글로스터 크레센트입니다. 혹시 런던에 가실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하여튼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오는데 알고 보니 옆집에 이사 온 부부 중 남편이 자기 아들 친구, 아까 왜 맏아들 이름이 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잘 알던 젊은이인데 옆집에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돼가지고 그 옆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원래 아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측에서 볼 때는 아들 친구고 그 옆집에 이사 온 젊은이 측에서 볼 때는 친구 어머니죠. 그 사람은 에드워드 너튼 쿡이라는 사람인데 이제부터 아들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들 친구의 직업은 무엇이냐? 연극 평론, 그리고 소설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는 피아니스트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같이 놀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대충 뭐 그런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였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이니까 뭐 늘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무슨 뭐 전도 부치면 전도 나눠 먹고, 뭐 추석에 떡을 하면 떡도 나눠 먹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 자주 왕래를 하는 사이가 된 거죠. 바로 옆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자기 얘기를 이 아들 친구한테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디가 아프다. 그 다음에 그 할머니 여동생이 헬렌인데 헬렌 장례식에 갔더니 뭐 눈이 많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아주 자세히 아들 친구한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남편이랑 바람난 그 여자, 그 엘렌이라는 배우, 그 여자가 제일 미웠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또 딴 남자랑 결혼하거든요. 또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집을 구할 때 사용한 가명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주소는 무엇이고, 이런 거를 그 아들 친구한테 다 얘기해 주는 것이죠. 참고로 그 엘렌이라는 배우가 이 찰스 디킨스와 헤어지고 나서, 찰스 디킨스가 사망하고 나서 다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한테 자기 나이를 말해줍니다. 자기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하냐면 23살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 남자랑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의 나이가 3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인데 23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속은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자기한테 보낸 편지를 다 모아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한테 보낸 편지를, 그거를 또 다 이 아들 친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네 연애 편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 아들 친구가 그걸 다 보고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죠. 이런 온갖 얘기를 하는 관계가 되는 과정에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머니는 79년에 돌아가신다고 했죠. 79년 11월 달에 결국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전에 시름시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9년 1월 달에 이제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할머니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자기와 자기 남편이 별거를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멀쩡한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정신 이상으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었다라고 이 아들 친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사실 그때까지 비밀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아들 친구한테 한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말해준 것을 우리가 이 시드니에서 혹은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또 자기가 들은 얘기를 또 글로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 친구한테 편지로 다 보냈어요. 제가 짐작컨대 아마도 그 편지들의 시작은 너만 알고 있어 남들에게는 비밀이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친구의 이름은,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 친구가 이 사람한테 편지를 엄청 많이 보냈는데 그중 9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편지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편지에 지금 그 캐서린이 말한 나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서 그 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오랫동안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가 2014년에 잠깐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뭐 누가 누구한테 보낸 내용이며 뭐 어느 사건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죠.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봐야 이제 그게 감이 올 텐데 결국 이게 그 아까 말한 요크 대학 교수한테 손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걸 다 읽어보고 이걸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의 출처가, 이 내용의 출처가 어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문학 잡지인데요. 제목이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라는 잡지예요. 자기네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국제적인 주간지인데 무엇을 위한 국제적인 주간지냐 하면 Literary Culture, 뭐 글을 읽고 쓰는 문화를 위한 국제적인 주간지라고 자기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TLS, Times Literary Supplement .co.uk, 영국에서 읽고 하는 뭐 그런 문학 잡지인데 거기에 2월 달에 2019년 2월 달에 글이 Unmutual Friend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상당히 짧은 글인데 이걸 쓴 사람이 존 보웬, 그 요크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쓴 것이고 이거에 더 긴, 더 확장된 판은 이제 다른 곳에 더 길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글에 보면 뭐 전문가가 아니고 대중이 알아야 할 만한 내용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론과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이 할머니가 찰스 디킨스에게서 생활비를 얼마나 받는지 그것도 나와 있는데요. 매년 600파운드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을 요즘의 가치로 하면 얼마나 됐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 Historical UK Inflation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네요. 거기서 보면 어느 해에 얼마는 2018년에 얼마 이렇게 계산해주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1860년도에 600파운드는 2018년에 얼마인가 봤더니 72,000파운드예요. 지금 호주 달러하고 그 영국 파운드의 환율을 고려했을 때 곱하기 한 1.8 정도 하면 한 12만 불에서 한 13만 불 정도를 당시에 매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받았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걸 절반으로 줄여서 1년에 300파운드씩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당시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일하지 않고도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살아가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그런 비슷한 내용 몇 가지를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캐서린의 이모 아니면 고모가 쓰신 편지인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조카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서 그 조카 사위가 정신병원에 몰아 넣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편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 편지는 진짜 편지가 아니야 라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다시피 딸 중에 한 명이 KT라는 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와 딸이 얘기를 많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 이야기,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와 그 아버지가 사귄 저쪽 여자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모아다가 또 그 딸이 그 KT가 자기 친구인 글래디스라는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자기 집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찰스 디킨슨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 발설을 하지 못하다가 그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1930년대에 나중에 이 책으로 발표합니다. Dickens and Daughter. 그런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이제 거기에도 그런 암시가 있었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 디킨스 유명한 작가인데 자기 아내를 정신병자로 모르려고 했다고? 말도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 내용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그 내용도 원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토마스 해링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해링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정신병원 원장이에요. 매너 하우스 어사일럼이라는 정신병원 원장을 1849년부터 1888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찰스 디킨스하고 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 찰스 디킨스가 이 사람을 메디컬 동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키는 당나귀죠. 동키는 흔히 좀 똑똑하지 못한 동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메디컬 동키, 그러니까 뭐 병원 당나귀,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주 경멸하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어서 그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이 토마스 해링턴의 후손들, 아들, 딸, 손자 뭐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편지가, 그 할아버지가 주고받은 편지를 자기네가 보았는데, 그 편지에 따르면 그 찰스 디킨스가 자기네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서 부탁을 해서 이 내 아내를 좀 진찰해보고 정신 이상이면 좀 병원에 넣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기네 할아버지가 가보고서는 진찰을 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십니다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멀쩡하시니까 이제 병원에 넣을 수는 없었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메디컬 동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다 사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편지 자체는 1970년대 이후에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편지니까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에 관련된 정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정황도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 편지를 찾게 됨으로써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 할머니가 뭐라고 자기 아들 친구에게 엄청나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알려진 이 사실을 근거로 과거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던 그런 사건들을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2019년 4월을 살고 있는 키위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캔터베리 크루세이더즈의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한 자기 의견이 있으면 좋고요. 둘째, 지금 5월부터 한다는 작가들의 축제에서 논의되게 될 이 찰스 디킨스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혹은 거기에 알려진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 다룬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선출직 공무원 혹은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찰스 디킨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